4. 빼츠르부르크의 상류 사회는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피차 안면이 있고 지어는 서로 왕래도 한다. 그러나 이 방대한 교제 사회는 여러 갈래로 세분되어 있다. 안나 아르까지예브나 까레니나는 세계의 각이한 그룹바 속에 벗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남편이 출입하는 근무상의 공식적 그룹바로서 그것은 사회적 조건으로 하여 아주 형형색색으로 기기묘묘하게 연결되고 유리된 남편의 동료들과 수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나는 애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거의 경건한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분을 회상하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이제 와서 그는 마치 시골읍내의 사람들이 서로의 내막을 속속들이 꿰어들고 있듯이 이 사람들의 속내를 빤히 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누가 어떤 버릇과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 어떤 남모르는 고충이 있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들의 호상관계나 중견적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누가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누구의 등에 붙어 사는가, 또 누가 누구와 어떤 점에서 결합되며 상극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내들의 정치 리해 관계로서 얽히어진 이 그룹바는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안나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그래 그는 진작부터 이 그룹바를 피하고 있었다. 안나에게 가까운 또 하나의 그룹바는 남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가 그것을 통하여 출세의 길을 개척한 사교 그룹바로서 이 그룹바의 중심적 인물은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였다. 그것은 인물이 못나고 자선심과 신앙이 깊은 늙은 여인들과 총명하고 학식이 있고 공명심 많은 남자들로 이루어진 그룹바였다. 이 그룹바에 속하는 한 총명한 인사는 그것을 가리켜 빼째르부르크 사교계의 양심이라고 불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이 그룹바를 대단히 귀중히 여기고 있었다. 그래 남달리 사교성이 있어 누구하고나 어울릴 줄 아는 안나는 빼째르부르크 생활이 초기에 있어 이 그룹바 속에서도 자기 멋들을 발견하였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뒤부터는 이 그룹바가 안나에게는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러운 것으로 되었다. 그에게는 어쩐지 자기 자신이나 모든 사람들이 진심을 속이고 위선을 통하는 듯이 생각되었으며 나중에는 이 그룹바 자체가 더없이 따분하고 어색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안나는 될수록 이 백작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한테로 찾아가지 않으려 하였다. 끝으로 안나가 가지고 있는 셋째 번 그룹바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교계, 즉 무도와 향연과 화려한 화장의 사교계였다. 그것은 매서부들의 세계로 아주 전락되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단단히 궁정이라는 것에 매어 달려있는 세계였다. 이 세계의 사람들은 내심 매소부들의 세계를 멸시하고 있었지만 기실 그들의 취미는 매소부들이 그것과 근사하다는 정도를 지나쳐 전혀 같은 것이었다. 안나와 이 그룹바와의 교제는 그의 사촌오빠의 아내인 베시 뚜에르스카야 공작 부인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베시는 12만 루블의 수입을 가진 대자산가였는데 안나가 사교계에 나타난 맨 초기부터 유달리 그를 사랑하여 여러 가지로 뒤를 보살펴주고 백작 부인 리지와 이와노브나의 그룹바를 조소하면서 안나를 기어이 자기 그룹바에 끌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나도 늙어 빠지고 몰골이 흉해지면 그분의 본을 따르겠어요. 하고 베시는 말하곤 하였다. 하지만 당신같이 젊고 어여쁜 여자는 그런 한가한 늙은이들의 양로원에 들어가시기는 아직 이른거려. 안나는 처음 이 뚜에르스카야 공작 부인의 그룹바를 될수록 피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거기에 드나들려면 자기 힘에 붙이는 비용이 요구되었고 또 그런 것은 별 문제로 치더라도 어쨌든 첫째 번 그룹바가 그래도 나을 것이라고 내심 그는 생각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모스크바를 다녀온 뒤 이것은 정반대로 되어버렸다. 안나는 도덕이 견실한 자기 벗들을 피하고 큰 사교계로 나다니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무시로 우론스키를 만났는데 매양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음을 설레이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안나가 특히 자주 우론스키를 만난 것은 베시의 집에서였다. 베시는 본디 우론스키 일가의 태생으로 우론스키와는 사촌 남매간이었던 것이다. 우론스키는 안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고 찾아다녔으며 그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였다. 안나는 자기가 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티를 조금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와 얼굴을 대할 때마다 안나의 가슴에는 그날 차실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처럼 생생한 활기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었다. 안나 자신 우론스키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자기 눈이 환희에 빛나고 미소가 입술로 새어나오는 것을 스스로 감촉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이 환희의 빛을 꺼버릴 수가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 안나는 우론스키가 점잖지 못하게 자기 뒤를 쫓아다니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그를 언짢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있어 이날도 의뢰의 그를 만나려니 생각하면서 어떤 야회에 갔다가 그를 만나보지 못하였을 때 안나는 말할 수 없이 서운한 기분에 휩싸이곤 하였다. 그리하여 안나는 자기 마음을 사로잡은 이 서운한 감으로 하여 여지껏 자기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 그가 자기 뒤를 따라다니는 그것은 자기에게 조금 더 불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기 생활의 모든 흥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유명한 여가수가 둘째 번 노래를 불렀다. 대사교계의 사람들이 모두 떨쳐나 극장에 와 있었다. 첫째 줄에 있는 자기 좌석에서 사촌 누이 베시의 모습을 발견한 우론스키는 막간 휴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여자의 특별석으로 찾아 들어갔다. 왜 오천에 오시지를 않았어요? 하고 그 여자는 우론스키에게 말을 걸었다.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앞나리를 빤히 내다본다니까. 이렇게 그 여자는 방글거리며 우론스키 혼자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보태었다. 그이는 안 오셨더랬어요. 하지만 오페라가 끝난 뒤에 꼭 오세요. 우론스키는 무엇을 묻는 듯한 눈매로 물끄러미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베시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우론스키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빙그레 웃어 보이고는 그 여자 곁에 앉았다. 근데 난 오빠가 이런 일을 비웃곤 하던 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열의 성공을 바라보는데 특별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공작 부인 베씨는 말을 이었다. 그 점잖은 티는 다 어디 갔어요? 오빠는 꼼짝 못하고 포로가 된 거예요. 제 소원은 오직 포로가 되는 그것뿐입니다. 하고 평소와 같이 천연스럽고 호인다운 미소를 띄우며 우론스키는 대꾸하였다. 사실 털어놓고 말씀드린다면 아직 너무나 적게 포로가 된 것이 유감이군요. 전 차차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대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고 베씨는 짐짓 자기 동무 안나를 위해서 모욕이라도 느낀 듯한 티를 지어 보였다. 어디 말씀 좀 하세요. 그러나 베씨의 두 눈에 반짝이는 흥겨운 빛은 그 여자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희망을 그가 품을 수 있는가를 아주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죠. 하고 싱글거리면서 쪽쪽한 이를 드러내 보이며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잠깐 실례합시다. 베씨의 손에서 망원경을 받아주고 몽땅 드러내놓은 그 여자의 어깨 너머로 맞은편 특별석을 건너다 보면서 그는 보태었다.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 그게 꺼림합니다. 베씨나 기타 사극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는 남의 웃음거리로 될 염려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처녀들이나 그 밖에 대체로 아무런 속박도 없는 자유로운 부인들을 짝사랑하는 남자의 역할이란 가소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남편이 있는 부인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의 불의의 관계에 끌어들이려고 결사적으로 달려든 남자의 역할, 그런 역할은 어딘가 아름답고 장엄한 데가 있으며
결코 웃음거리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아주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입가에 의젓하고도 쾌활한 미소를 띄우고 망원경을 눈에서 떼며 사촌 누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근데 참, 오찬에는 어찌 안 오셨어요? 하고 상대편의 얼굴에서 황홀한 눈을 떼지 않고 배씨는 물었다. 그건 참 꼭 이야기할 만한 일입니다. 실은 바쁜 일이 생겨서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아마 누님께선 백에 하나, 천에 하나도 진작에 가시지 않을걸요. 난 한 남자와 그 아내에게 모욕을 준 바른 남자를 화해시키느라 그랬답니다. 아니 참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화해가 되었나요? 거지반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군요. 하고 배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다. 다음번 막간에 오세요. 그건 곤란합니다. 난 이제 곧 프랑스 극장에 가봐야겠으니까요. 아니, 닐손의 노래를 듣지 않고요? 이렇게 배씨는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그러나 실상 그는 닐손이 다른 보통 기수들보다 어디가 나온지 그것조차 분간 못하는 여자였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 역시 이번 화해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화해를 시키는 자는 행복할지어다.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 하고 이와 비슷한 말을 누구한테선지 얻어들은 일이 문득 생각나 배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 앉으세요. 어디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